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선 전략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이 전략, 저희 7층 투자 전략실에서 함께 세워보시죠. 오늘 세 분의 요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호 요원, 곽유정 요원, 김성훈 요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성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경 벗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오늘장 리뷰 한마디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도 하반기가 시작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인 좀 리뷰를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3,100선을 넘기면서 연고점을 재차 경신했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더 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비중을 더 늘려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선호 요원. 우리 5,000피까지 바라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코스피 5,000피는 거의 기정사실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게 과연 코스피가 5,000피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를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도 따라와줘야 되는 거고요. 대형 AI 섹터가 되었든지 반도체 섹터가 되었든지 우리나라에 좀 이 큰 우량한 기업들이 잘 올라가줄 만한 그런 상승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가자 5,000피를 외친다고 해서 5,000피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5,000피가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믿는 게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규제가 다시 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발언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그동안은 이제 부동산이 너무 투기 시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식 시장을 통한 창출, 이제 이 기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이 마련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주식에 대한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출 규제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제 코스피가 5,000포인트, 5,000피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문제가 뭐였느냐? 지금 이제 과거 리먼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고 네. 코스피 시가총액이 1,000조 정도가 증가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 흘러 들어왔던 이 유동성 자금이 300조 정도라고 이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5,000피를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현재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한 51% 정도가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약 1,300조에 달하는 지금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에 이제 대기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이 다 파악해 봤을 때는 사실상 100조가 안 돼. 100조가 조금 넘어요. 한 140조?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5,000피에 까지 갈 수 있을 만한 대기 자금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뭐 한다? 이 부동산 규제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금이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으로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거 이 부동산 버블을 노리면서 정말로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우리가 흑수저라고 표현하죠. 이런 수저를 바꾸겠다. 이런 내가 수저를 레벨업하겠다. 이런 기대감으로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동산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느냐? 증시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스피의 강한 상승,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5,000피라는 정책과 함께 부동산 대출 규제가 맞물려서 분명히 자금들이 포모 현상 열풍처럼 과거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엄청나게 급격한 반등했었죠. 그것처럼 오히려 이런 수급이 들어오면서 부동산에서 이제 포기했던 포모 현상의 이런 세대들이 주식 증시로 들어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선호 요원은 이제 5,000피는 기정사실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곽유정 요원은 우리 5,000피를 바라봐도 될지, 그렇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우리가 세워봐야 할지 얘기해 주시죠. 5,000피라고 해서 확신을 갖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다만 그에 따른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은 이번 주도 상법 개정안 관련된 지금 이슈 들어와주고 있고요. 배당소득 관련해서도 분리과세 관련한 내용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금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유입되는 그런 자금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일단 5,000피를 제가 확신할 수 없는 거는 이 움직임을 보면서, 그리고 또 대외적인 환경들 자체가 아직까지 막
2020년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국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수익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2020년도는 전 세계가 그냥 자산이 계속 뭐 펌핑이 됐었던 시기였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보다도 지금 우리 국내에 유입되는 그런 자금들, 그런 부분들이 억눌려 있다가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일단 이러한 정책에 대한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지금 시장이 3,100포인트 이제 전후로 해서 등락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고점 구간대인 3,300포인트까지는 이 기세 몰아서 하반기까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미 증권가 쪽에서는 3,600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증권가 쪽에서도 지금 뭐 4,000포인트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네. 이제 보수적인 그런 경향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일단은 흐름은 봐야 되고 이 코스피 5천에 대한 그냥 기대감을 우리가 좀 잘 이용해 보면은 네. 좋은 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도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현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그런 투자 포지션 유효하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시장일수록 주도주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성훈 요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실까요? 네, 뭐 앞서서도 5,000포인트에 대해서는 저도 미지수긴 하지만 네. 사실 이제 우리가 통계를 잣대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코스피의 역사적 PBR 수준이 1.3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배 수준에서 본다면 3,500포인트 선에 대해서 통계적으로의 일단 잣대는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5,000포인트를 얘기한다는 건 대만 증시하고 많이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이제 구조가 좀 비슷하잖아요. 반도체와 이제 금융 구조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사실 지금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된다면 5,000포인트까지도 예상이 가능하다. 저는 이제 이번에 2분기가 역사적 수익률을 코스피가 기록을 했는데 23%가 났더라고요. 역대 최대인데. 네. 그래서 이번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 저는 당연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네. 이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줬죠. 이번에 수출 데이터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 이번에 사실 이번 이 관세에 따른 가시효가 일부 작용하기는 했지만 일단 속내를 들여다본다면 반도체는 HBM이 이끌었던 이 실적 그리고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유럽 매출이 이끌었던 실적인데 이번에 관세에 대해서 일부 이제 7월 4일 이후에 일단 협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주도주들이 색깔이 이제 컬러가 일부는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이 흐름에서 오늘 흐름에서 본다면 뭐 전력이라든가 지주사 이제 증권주들이 이끌어줬다면 이러한 바톤을 그동안에 많이 소외됐던 전차군단은 이끌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악재가 일부가 해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로 본다면은 일단 기존의 강자였던 뭐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도 오늘 이제 긍정적인 호재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소외됐던 종목에 대한 섹터들도 한번 중심적으로 한번 지켜보는 순간을 이번 3분기에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5,000P를 이렇게 사실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미지수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김성훈 요원께는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대기 자금만큼 많은 게 또 공매도가 아닐까 싶어요. 시장에 좀 발목을 잡진 않을지 걱정이 되거든요. 공매도가 최근에 우리가 롱숏 전략이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외국인들의 자금이 단기간에는 많이 이런 트리거가 나왔지만은 네. 유입이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거고 오히려. 사실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한 편입 조건도 많이 우리가 충족을 해주었고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면이 사실 악재보다는 좀 많았다. 그리고 공매도의 상위 종목들을 보면 기존의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라든가 일부 종목들의 공매도가 좀 많이 쏠렸던 부분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뭐 두산 에너빌레트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좀 공매도가 쌓였는데 네. 사실 공매도의 이런 이 포지션 변화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저는 일단 뭐 많은 전략을 쓸 수 있는 전설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공매도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켜보셔야 된다고 결말을 짓고 싶습니다.
네, 공매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순기능을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대체적인 투자 전략을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급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거죠? 바로 열어볼게요. 네, 바로 이마트였습니다. 오늘 무려 11% 넘게 오르면서 장대 양봉을 연출했는데요.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15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는데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해요. 먼저 정선우 요원의 한마디는 어떨까요? 그냥 지금까지 너무 많은 하락을 이어왔습니다. 네. 이제 좀 고마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하고 많이 묻다이가 하면서 우리 그만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마해라 많이 무겁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곽유정 요원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이마트가 대표적인 또 내수 관련 종목이기도 그쵸. 하고 또 어쩌면 또 가치주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증명의 시간이다라고 해서 한 줄 평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제는 조금 보여줄 시간이다. 김성훈 요원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저는 한 줄 평은 아까 제가 이제 외국인들 얘기 잠깐 했는데 15일 연속으로 오랜만에 네, 들어왔던 그러니까요. 이 장기적으로 수급이 일단 수급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긍정적인 외국인들의 러브콜 이렇게 결말집니다. 네, 이마트는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곽유정 요원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증명의 시간이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네. PBR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최근에 외인 기관 이제 수급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쵸.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마트만큼 저평가되어 있었던 기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마트 이제 PBR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그 PBR이다라고서 보는 기준이 1 미만인지거든요. 근데 0.23에서 0.25 정도 됩니다. 그만큼 지금 낮은 PBR 상태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마트가 매출 실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견조하게 나온 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23년도 넘어가면서 영업이익도 적자 포지션이 나왔었고요. 당기순이익도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마트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도 몇 군데 이제 철수를 또 단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출되면서 이마트의 그 당기순이익이 2024년도에는 무려 5천억 정도의 적자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트의 주가 보시면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예상 컨센서스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2020년도보다도 비교했을 때 한 4배 정도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 기대가 되죠. 작년과 이제 비교했을 때는 사실상 거진 10배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쪽에 지금 연결로 이제 실적 반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제 자회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이 좀 절감되고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차츰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온라인 매장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여전히 이제 적자폭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효율화로 실적으로 지금 드러나기 시작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마트 흐름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수급 동향 봤을 때도 이유 있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외국인 순매수세가 지금 연달아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 PBR 관련 주면서 지금 정부 정책도 수혜를 보려면 결국에는 기업 가치 제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가 돼야 되는데 지난 2월 달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도 이제 발표한 그런 또 이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붙어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마트 쪽에서 이제 조성이 이미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술적인 흐름 봤을 때 사실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이마트가 지금 올 상반기
내내 올라갔었네? 이거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월봉 흐름을 봤을 와. 때는 이마트가 사실 2018년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구간대에는 이제 반등으로 좀 가는 듯 했으나 결국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면서 주가 하락세가 계속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치주로서도 약간 메리트를 좀 잃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마트가 이런 정부 정책 수혜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개선세가 이루어지면서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으로 이미 반등은 시작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 구간대 넘어서면은 제가 봤을 때는 14만 원 구간대까지도 하반기 계속해서 상승세, 유동성 자금의 유입과 함께 같이 함께 올라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마트를 기존에 뭐 2020년도에 이제 물려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평단가 조절 지금 시기에 잘 하셔서 하반기에 익절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세워나가시는 것도 저는 유효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곽유정 의원 이마트의 차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봉을 보면 조금 올라왔나 싶긴 하지만 월봉을 보면 아직까지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단가를 조절하는 투자 전략도 세워주셨고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훈 의원은 이 이마트에 대해서 15일 연속 외국인의 러브콜이 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나요? 일단 저건 것 같아요. 펀더멘탈이 1분기도 네. 전년비 대비해서 벌써 200%나 증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도 일단 흥국증권에서 나온 레포트 분석이 많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이제 그 분석을 보면 일단 영업이익은 한 384억 수준으로 일단 이 턴어라운드 기조는 2분기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고,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행안위에서 이 소비 쿠폰에 대한 발행 예산안이 원래 지방 정부에서 한 3조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거 정부 이제 중앙 정부에서 100% 부담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총 한 13조 원의 민생허브 소비 쿠폰, 그것이 당연히 뭐 일부 종목들 최근 들어서 올라온 종목들 보면 화장품,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이마트를 이제 필두로 한 이런 유통업종들의 가장 큰 수혜로 저는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마트의 장점은 싸다라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부의 정책적 수혜주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추경에 있어서는 앞서서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일부 지주사라든가 지금의 이 바턴이 이마트와 관련된 유통업체들에게 좀 후발주자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마련된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이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시업에 대해서 주가는 이미 좀 반영을 했을 뿐더러 네. 이 레포트의 내용들을 봐도 이미 의무시업에 있어서 수도권은 계속해서 그 실행을 했던 거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무사항으로 된다고 한들 전체적인 이마트에 대한 매출 구조는 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여파는 크게 올 수 있는 이 우려감은 크게 있지는 않다라고, 시장에선 이미 주가에는 하루 이틀 정도 반영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벤트가 소멸됐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미 차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가 오늘 정도 나왔다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량 매집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보면 이마트가 이미 주가에는 이 상승에 대한 신호탄은 오늘 아마 총매제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PBR 0.25배, 아직 이미 주가가 바닥권에서 턴을 해도 0.25배 수준은 극명한 저평가 구간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마트가 이제 상승의 신호탄을 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13조 소비 쿠폰에 따라서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호 의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죠.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앞서 다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저PBR이죠. 앞에 제가 코스피 5천을 얘기하면서 시가총액이 적어도 한 1,300조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코스피 증시에서 올라가야 된다 얘기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통 그런 섹터들 중에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은 당연하게 저PBR 업종 위주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이슈라든지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 기업은 그냥 실적만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슈가 참 재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앞에 뭐 얘기했지만 뭐 소비 쿠폰을 뿌리겠다라고 하면서 유통업계 관련돼 있는 섹터들에
반사이익으로서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어요. 네. 근데 분명한 거는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지원금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도 모든 기업에다 쓸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최대 뭐 매출이 뭐 얼마 이상의 그 가게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뭐 프랜차이즈 사용하지 못하고 뭐 다양한 제약을 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도 이 소비 쿠폰을 이렇게 푼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또 우리가 뭐 이런 대형 업계에서는 뭐 소비하지 못하게 그런 제약을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보고 있고, 다만 이마트가 장기적으로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올 8월이죠. 이제 8월 달에 이제 이슈가 또 이제 있는 게 인도.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이제 한국의 이 편의점 최초로 이제 인도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오픈 예정에 있고요. 약 14억의 인구를 지금 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4억도 지금 뭐 늙은 사람이나 엄청 어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소비를 겨냥한 게 이제 20, 30대들,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MZ 세대들 같은 그런 젊은 세대를 이제 겨냥해서 이마트 편의점을 오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 반사이익이라는 게 뭐 이런 우리가 협업이라든지 우리가 콜라보를 통해서 우리나라 K푸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거기 대거 이제 진출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 기대가 굉장히 좀 기대되는 수준이고요. 이 인도 시장 같은 경우가 편의점 같은 게 사실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진출로 인해서 어떻게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앞서 이제 진출했던 기업이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이 과거에 이제 21년도였나요? 이때 이제 그 편의점 사업을 진출했고요. 지금 정확한 매출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긴 한데, 지금 유추하는 바로는 이제 세븐일레븐의 매출이 그 태국 시장 정도, 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븐일레븐의 이제 태국 시장 매출이 연매출이 이제 보통 한 15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매장으로 치면은 한 20조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태국에서. 그게 이제 세븐일레븐 전체 매출의 비중에 한 15%에서 20%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매출도 결국 작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 매출이 정확한 매출치가 아직 발표된 건 아니지만 태국 시장 정도의 매출이라고 하면은 인도 시장으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땐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인도가 우리가 거기서 진짜로 뭐 성장 대박 친다고 하면은 중국과 맞먹는 거의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마트에 대한 또 추가적인 실적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하고 향후 다가올 실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선호 요원은 이마트가 저평가된 종목인 거에다가 더해서 인도나 캄보디아에 대한 진출을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역시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수급본부의 첫 번째 종목 이마트에 대해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급본부의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다날입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였죠.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색이 최근에 다날의 기업 설명회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히 다날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고민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날의 주가 전망, 스테이블 코인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 줄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선우 의원. 저는 그냥 이건 말 그대로 다가오는 날은 다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 기업 그대로 그냥 들어가면 이 다날이 그대로 왜 네. 다날인지 적혀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저는 믿지는 않아요. 네. 믿지는 않지만 정말로 이 보유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테마는 분명히 강합니다. 제가 네. 이거 아니라고 해서 테마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테마는 강한 게 맞기 때문에 이걸 보유하신 모든 분들이 다가오는 날이 좋은 날이 다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가오는 날이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곽유정 의원은 어떻게 요약하시죠? 네, 그 드라마 도깨비 멘트처럼 아주 감명 깊게 네, 들어가지고 감성적이었어요. 네, 저는 다날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라고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훈 요원도 어떻게 보시죠? 저는 국부를 믿어라. 국부를 믿어라 라고 역시나 또 긍정적인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김성훈 요원께 먼저 국부를 믿어라에 대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국부라는 게 정부 돈이잖아요. 그쵸. 자금이 크고요. 네. 거기다가 싱가포르잖아요. 싱가포르는 이제 금융의 선두주자인데 네. 테마스액이 이번에 비공개 IR을 또 진행 요청을 했는데 그쵸.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제 싱가포르 이제 총리하고 또 전화 연결을 해서 또 관련된 이제 그런 뭐 관계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부분들도 사실 다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다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앞서서 가상 코인을 해외 이제 거래소에 상장을 했던 경험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하면 어느 제도가 가장 중요하냐면 송금과 결제가 원활해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그쵸.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날이 이미 이력이 굉장히 많고 네. 가맹점을 뭐 지금 15만 개에서 좀 넘는 걸로 보이는데 마스터카드에 대한 가맹점도 그 정도로 늘어났다. 저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몇몇 종목을 제일 유심히 봤지만 다날하고 그나마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페이 이렇게 네. 몇 가지 종목 중에서 네. 다날이 이 선두권에 이미 들어갔다는 증거가 이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이미 작용을 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미 이제 이 빅베스의 다날도 고점에서 많이 좀 하락했다가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저는 6,000원대에서 많이 횡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6,000원대에 대한 그 매물 소화 과정을 굉장히 미리 빨리 소화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뭐 목표는 뭐 10,000원 정도 설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10,000원도 사실 지금 7,300원이나 벌써 허들 넘어섰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50% 정도 오르면 10,000원이거든요. 근데 그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은 이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하나 작용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네. 굉장히 좋은 뭐 흐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날 10,000원까지 바라보실 정도로 긍정적이다. 국부를 믿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선우 의원은 감성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시나요? 내용 자체는 사실 감성적이지는 않습니다. 내용 자체는 감성적이지 않고요. 네. 다날이라는 기업이 정말로 저는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고 늘 이야기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스테이블 코인 개념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과연 원화 기반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늘 부정적인 견해는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다날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뭐 차트를 좀 보고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슈가 굉장히 많이 긍정적이게 나와주고 있어요. 뭐 네이버와 이제 또 어피트가 또 그 원화 시스템 스테이블 코인 또 제휴 연기한다고 하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다날이라는 기업이 과거에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이제 그 자회사 페이코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관련 상품 투자, 뭐 비트코인 관련되는 섹터 테마로 연동이 되면서 다날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급등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비트코인 테마로 엮여서 굉장히 급등했지만 지금 비트코인 어디가 있습니까? 과거 고점 대비해서 이미 신고가 돌파한 지가 오래예요. 네.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위지트라든지 다양한 비트코인 관련 섹터는 한두 번 정도는 추가적인 상방을 늘 줬었습니다. 하지만 다날 같은 경우는 한 번 테마가 끝나자마자 그 뒤로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금 시장에서 다날 같은 경우가 또다시 뭐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테마로 엮이면서 올려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이 어디까지 갈지 저는 사실 멀리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왜? 오늘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형지 글로벌이죠. 형지 글로벌이 또 스테이블 코인을 또 출시를 합니다. 이제 형지 코인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형지 시리즈는 이제 형지 그룹은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 관련되어 있는 제일 반사익 수혜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믿는 또 스테이블 코인을 또 이제 이걸 또 개발 착수하겠다 하는 거는 그냥 또 여기 테마를 얹어서 세게 가겠다 이런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흐름 봤을 때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절대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 끝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끝나는 순간이 저는 사실 이 과거 비트코인보다 이게 클 수 있냐. 저는 비트코인이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보다 더 커야 정상이지 않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보수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잡는다 했을 때는 10,000원 정도가 좀 정말 많이 가도 15,000원 정도가 최고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뒤에 무너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믿는 분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 하시면은 언제든지 차익 실현을 할 준비를 하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략도 다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리스크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남겨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곽유정 의원은 라이징 스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탄탄대로일까요? 오히려 저는 그 스테이블 지금 코인 열풍이 과거에 그런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 그때 거품론 나왔을 때랑 네. 거진 좀 유사한 양상으로 비슷하다.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테마단의 지금 움직임 역시도 그 올 초에 올라갔었던 양자 암호 네. 관련 종목들 마냥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과열됐을 때는 오히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이제 분할로 매도하면서 가셔야 네. 되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이런 이제 테마색 관련 이슈가 들어와서인지 외국인 자금도 들어온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이 스테이블 코인 열풍이 단순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제 뭐 제도화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홍콩 같은 데는 이미 이제 관련 법안이 뭐 통과되었거나 발의가 되면서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의 2위 스테이블 코인인 USDC 발행사 서클 같은 경우에도 상장 후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800% 이상 지금 폭등세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 양자암호 통신 관련주들 미국 네. 시장에서 돌풍 일으켰을 때랑 비슷하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다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결제 수단으로서의 이제 관련 이슈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특히 지금 다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페이코인, 그러니까 해외 법인 쪽에서 페이코인을 이제 발행한 그런 이제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움직임 보면은 페이코인 관련 이슈로 이제 18,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이슈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양 옆에 우리 또 전문가 분들 역시도 다 10,000원 구간대 보고 있거든요. 이 10,000원 구간대가 지금 현재 월봉으로 봤을 때는 매물대입니다. 강력한 지금 헤드앤숄더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다시금 이제 과거에 그 가상암호화폐 열풍 불었을 때만큼이나 이제 상승세가 나오겠지만 그만큼 갈까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도 약간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같이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그 점만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와 올 초에 양자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금 조심스럽게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수급 본부의 두 가지 종목들 만나봤고요. 이제 이슈 본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슈 본부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SK입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지주사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SK는 24만 1,5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이 SK에 대한 요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먼저 한 줄 평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우 요원. 이거는 그냥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와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곽유정 요원도 역시나 긍정적일까요? 오늘은 또 차익 실현도 일부 나오는 모습이어서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해소 될까? 라고서 한 줄 평 준비해봤습니다. 네, 머뭇거림의 의미를 이따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김성훈 요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한 줄 평으로는 SK하이닉스 플러스 상법 그렇게 플러스 정했습니다. 상법. 예, 플러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선호 요원, 최대 수혜다. 상법 개정의 최대 수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멘텀들이 있나요? 일단 말 그대로 상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라는 게 이제 상법 개정이 곧 통과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죠.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통과된다라고 하는데, 자,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없습니다. 이제 대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자사주를 이용한 이제 경영권을 쉽게 유지하지 못하고 네. 주주들에게 이 이익을 좀 나눠줄 수 있게 하는 게 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는 건 말 그대로 이 대주주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통 어떤 기업이 현금을 많이 쌓게 되면 이거를 주주들에게 베푸는 게 무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배당으로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회가 더 넓어진다 보면 좋은데 SK가 그동안의 문제가 뭐였냐고 하면은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 현금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잉여 자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 분석을 조금만 봐도 아시겠지만 이 SK의 지금 유보율이 2024년도 기준이죠. 그래서 기업 분석을 봤을 때 SK의 유보율이 2024년도 기준으로 정확하게 16만 7,545%의 유보율을 달성하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말 그대로 현금을 엄청나게 벌었음에도 현금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유동성이 있는 이런 자산을 확보했음에도 보통은 이제 주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거를 물론 그렇다 해서 SK가 안 해줬다는 아니에요. 충분히 해줬겠죠. 하지만 이만큼의 유보율을 확보했음에도 최소한으로서 나눠줬다라고 하면은 이 상법 개정안이 이게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것이 어느 정도 이 부분도 그 강제로 이게 또 나눠지게 될 확률도 굉장히 커요. 그럼 이게 당연히 뭐로 돌아오게 되느냐? 다음 이제 분기라든지 매 분기 아니면 반기 이때마다 우리 흔히 잘 아는 배당 아니 무상증자 이런 것들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상법 개정이 통과됐을 때 배당이 높다, 무증이 많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기관이라든지 이런 외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자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모멘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 삼성전자를 어떤 사람이 투자의 모멘텀으로 많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그냥 삼성전자를 매달 5만 원씩 사놓으면은 매달 10만 원씩 넣어놓으면은 꾸준하게 용돈이 들어온다. 그리고 네. 팔 때도 분명히 원금은 보장된다. 이런 느낌으로 다 삼성전자 샀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무증에 대한 이런 확률이 더 주주들에게 베푸는 게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이제 이 수급이 당연히 더 많이 받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SK는 그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어떤 이슈보다도 상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주가 될 거다. 이거 말고는 사실 더 할 말은 없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의 최대 수혜. 이렇게 말해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곽유정 요원, 디스카운트 해소될까라고 하셨는데 조금 우려가 있나요? 일단은 이 지주사,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관련 이슈가 네. 이번 주 이제 지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원래 이제 취임 직후 2, 3주 안에 통과시키겠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연장이 돼서 이제 7월 초로 지금 미뤄지게 된 거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사실 이제 통과 여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상법 개정안 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최근 이제 언론에서는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유예 없이 즉시 시행이라든지 전자주총 시스템 정비 이와 관련해서 지금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법 개정안 안에 있는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속도 조절이 현실화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또 일부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통과하고 나면은 또 단기적인 또 재료 소멸로 가게 될 가능성도 높기 네.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지주사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또 다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주 초반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또 심리도 일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SK가 지금 최근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SK 지금 내부적으로 발행 주식의 24% 정도 이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향후 이제 일부 소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 주주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SK 사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SK 같은 경우 그룹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도 하이닉스. 있고요. 최근에 올라갔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식에서는 SK 이터닉스와 그쵸. 같은 종목들도 높은 또 주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지주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또 수혜를 보면서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HD 현대라든지 네. 최근에 또 HS 효성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업종 사이클도 같이 타면서 지주사까지 덩달아 부각되면서 지금 신고가를 찍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에 비해서는 지금 SK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최근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네. 사실 또 SK 그룹사 차원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 웨이퍼 제조사인 SK 실트론 같은 경우는 또 지분 매각도 추진 중에 있거든요. 만약에 계획대로 그 매각이 진행될 경우에는 순 부채가 5년 내 최저치인 5조 원대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이런 재무 구조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지만 SK가 주가가 결국엔 3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SK가 좀 바라봐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투자를 하셔라라고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에 대한 조금 긍정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SK 계열사 중에서는 저평가된 종목이긴 하지만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이에 대한 재료가 소멸되고 다시 SK가 그만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조금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현명한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도 이렇게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네. 한마디로 SK 하이닉스 플러스 상법 그쵸. 우려감이 별로 없는 없죠. 느낌으로 네. 말씀드렸는데, 이게 SK 중간 지주사가 SK 스퀘어가 네. 하이닉스 지분을 30% 갖고 있고 또 그 위에 스퀘어 지분을 SK가 갖고 있잖아요. 20% 정도. 그러면 합산해서 우리가 나눠서 보자면 한 6% 정도의 네. 진품 이익이 갖는 거거든요. 그 6%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사실. 네. 하이닉스가 워낙에 퍼포먼스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곽용 의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SK가 아까 전에 그 자사주가 한 24% 정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지주사 쪽에서는. 그래서 PBR을 높일 수 있는, 주가 레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상법 개정의 주요 이슈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SK가 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면 사실 주가가 지금 SK 스퀘어가 PBR 1.3배까지 올라왔는데 네. 저는 그 정도 수준까지도 SK가 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네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게 SK텔레콤이잖아요. 네. 사실 이런 관련돼서 이슈가 좀 많았죠, SK텔레콤이. 그쵸.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아마 가치가 좀 올라간다라고 하면, SK가 이번에 한화가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 보였고 SK가 두 자릿수 보였던 이유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파헤쳐 보시면 이번 상승 랠리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SK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들어봤는데 김성훈 의원은 이 수혜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상승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지주사들이 랠리를 보인 가운데 SK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슈본부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슈본부 두 번째 종목 공개할게요. 바로 한화솔루션입니다. 미국 내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OBBB 법안의 수정 사항이 이 한화솔루션에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불어왔는데요. 현대차증권은 한화솔루션에 대한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 줄 평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선우 의원님. 저는 좀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실을 볼 것이라고 남겨주셨고요. 곽유정 의원은요? 일단은 태양광 쪽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발 수혜 국내 쪽에서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지금 미국 쪽에서 감축 이슈가 나왔다가 또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사익도 수혜를 볼 수 있다. 계속 네. 말이 바뀌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하나솔루션의 주가에 있어서도 계속 산 넘어 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줄평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성훈 의원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 이슈를 제외하자면 네. 국내 정책으로 에너지원을 뽑자면 그래도 국내는 내가 주인공이다. 태양광은 그렇게 해서 뭐 일단 아직은 네. 태양광에 대해서 우려할 때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분의 입장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좀 곽유정 의원은 산 넘어 산이다라고 조금 부정적인가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에서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쪽에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라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런 IRA 그 세제 그 세액공제 감세에 대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미국 쪽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미국 내 태양광 설치 관련돼서 이 OBBB 법안 수정사항 자체가 하나솔루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게 아직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네. 미국에서 또 가장 많이 쓰는 재생에너지원이 태양광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IRA 법안 감축이 나오더라도 태양광 쪽은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한편에 좀 그런 이야기들은 있긴 한데 이것도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자는 이런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겠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라면은 이거 결과 발표 나오는 거 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이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미국 쪽에 그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나 패널 이런 재고들이 지금 소진이 되고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조지아주의 그 솔라허브 프로젝트 통해서 전 밸류 체인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수혜를 볼 거면 하나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만 사실 이 하나솔루션이 본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석유화학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을 계속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석유화학 지금 사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그리고 수요 부진이라는 여러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금 침체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하나솔루션 역시도 범용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왔었던 만큼 이런 중국발 저가 그런 석유화학 쪽의 공세로 인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면서 지금 수익성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어떻게 보면 우려 섞인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 쪽에서도 일단 태양광 쪽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고 있으나 지금 이런 세공제 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을 해서 계속 사업의 효율성을 지금 확보를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앞서서 원래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사업 부분들도 정리를 하기도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솔루션이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러면 뭐 어느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태양광 패널을 해수 재활용하는 그 하나솔루션 리뉴어블 서큘러를 이제 설립하면서 태양광 지금 재활용 사업 포트폴리오 영역을 확대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안 되는 본업 쪽보다 이제 될 것 같은 쪽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그런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도 저 PBR이에요. 네. PBR이 지금 1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하나솔루션의 이제 기술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현 시점이 지금 또 삼각수렴 형태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긴 하거든요. 오늘 이제 하나솔루션과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늘 상승이 좀 그러니까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으로 살짝 좀 빠진 모습이었고요. 하나솔루션은 그 양봉의 이제 단봉 형태를 또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르게 회복세가 나온다, 태양광 쪽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좀 더 확실해진다라고 네. 한다면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쪽에서는 확실히 또 대장격 역할을 해나가게 될 가능성도 높아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 관련 이슈를 예의주시하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이 반사이익을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확실해질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김성훈 의원은 이 국내는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시고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뭐 한번 반론을 해주시죠. 반론하기엔 좀 무섭지만 네. 그래도 용기를 제 의견을 내시고. 용기 내서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이런 의견이니까요. 겁니다. 이제 네. 지금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빠른 방법, 원전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 거기에 유럽에서도 지금 하반기부터 전력난에 대해서 이 노후된 전력에 대한 교체 수요에 대해서 전력 계획을 아마 하반기에 나올 거고 네. 거기에 가장 근원이 되는 게 에너지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태양광이 거기에서 빈자리를 당연히 차지할 수 있을 뿐더러 1분기 벌써 영업이익적으로는 이미 주택용에서는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흐름에서는 앞서서도 우리가 OBBB 법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이 주가가 뭐 트리거가 나오는데 그 집중할 필요는 크게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까지 일단은 발표가 된 초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단계별로에 대한 축소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에서 공화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주마다 이런 이 IRA에 대한 그 어느 정도 이익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정안은 가능하다라는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저는 일단 하나솔루션은 미국향의 이 비중이 많지만 그래도 국내 쪽으로 봐보자면은 네. 일단 이 원전을 제외하고는 태양광과 풍력은 국내 에너지와 관련된 이런 정책적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김성훈 의원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선 태양광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는 내가 주인공일 수밖에 없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호 의원은 진실을 볼 것이라고 하셨는데 좀 의미심장해요. 일단은 뭐 사실 뭐 다른 내용 별건 아니고요. 분명한 거는 이건 악재 이전에 나오는 이거 감축은 악재는 맞습니다. 자꾸 이게 자꾸 뭐 이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긴 하는데 중국 내 그 부품이라든지 기술을 쓰지 말라라고 사실 대놓고 저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상황에서 지금 뭐 이미 이런 부분이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분명히 악재가 맞아요. 근데 시장에서 모든 걸 본다라고 하면은 뉴스들이 다 나오는 게 뭐 중국산 제품을 뭐 사용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악재가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그게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하나퀴슬 같은 데도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점유율이 한 30% 정도가 달할 만큼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거와 상관없이 분명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태양광에 대한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잘 팔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런 건 대체제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좀 한다라고 하면 뭐 버스트 솔라라든지 미국 내에도 태양광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압도적이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악재는 맞는데 계속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뭐 때문이냐고 생각해봤을 때 저는 하나 관련되는 계열사 얘기가 나오면 늘 얘기해요. 이 하나 관련되는 그룹주들은 절대 하나로 봐서는 안 된다. 지금 하나는 이제 경영권 승계라든지 승계 작업을 위한 하나의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김동관 부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김승현 회장의 장남이에요. 아무래도 저도 생각하는 게 장남이 이걸 모든 거를 아름답게 가져가는 게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이슈가 나오는 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고 하면은 자꾸 하나 솔루션을 자꾸 긍정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뒤에 방산이라든지 다양한 뭐 조선 이런 것들을 옆에 같이 가는 그런 시너지 효과로서 계열사를 만들려고 자꾸 뭐 이렇게 부각시키는 하나의 이런 이슈들이 나온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하나 계열사들은 절대적으로 지금 시장의 이슈를 보는 게 아니라 승계권 관련해가지고 주가를 상승 흐름으로 만드는 제너도 얘기했지만 승계 작업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승계 관련되는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했지만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나서 차트를 비교해보면요.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는 제가 뭐 진실을 바라는 거는 그 어떤 이슈를 가져다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나라는 그룹은 승계가 끝나기 전까지 잘 올라갈 거예요. 어떤 긍정적인 이슈도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작업 이후에 주가 하반 포지션도 여러분들이 염두해 두고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배구조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진실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급본부와 이슈본부 두 가지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면 우리는 내일 시장을 또 대비를 해봐야겠죠. 내일 시장은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선호 의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저는 테마주를 잡아야 돼요. 이제 코스피 5,000피를 본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이제 기업의 실적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냥 묻지마 매수. 그냥 어떤 테마. 그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워낙 기반은 안 믿지만 그럼에도 갈 거다 얘기하는 거는 테마기 때문에. 그래서 테마주에 주목을 해보세요. 네, 테마주에 주목할 것. 곽유정 의원은요? 일단 지금 시장이 숨고르게 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해 나가고 있는 네. 중이거든요. 여기서 사실 이제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오려면 7월 달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에서 실적으로 이어지거나 수출 모멘텀이 실적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실적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들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살펴봐야겠고요. 김성훈 의원은요?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 이동이 일부 조방원에서 네. 앞서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지주사로 조금 이 흐름이 이동이 되기는 했는데 저는 뭐 하반기 때는 그래도 한한령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온 화장품, 네. 그다음에 스킨 부스터라든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통 이쪽도 좀 소유주 쪽에서 좀 뭐랄까 좀 뜨겁게 올라갈 수 있는 네. 이런 섹터들도 한번은 소유주 쪽에서 찾아보자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소외주 중인 화장품, 유통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웠다면 구체적으로 내일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할지 들어봐야겠죠.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선우 의원, 내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눈여겨볼까요? 저는 형제 엘리트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전 계속 얘기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안 믿는다 저는 얘기했어요. 하지만 네. 분명히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내일 개인적인 느낌이 형제글로벌이 그냥 점에다 박아놓을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재명 대통령 반사익 수요로 가장 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관련되는 반사익을 아마 형제 엘리트라든지 형제 INC라든지 형제 시리즈가 아마 내일 굉장히 단타 맛집으로 소문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 엘리트를 내일 한번 공략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다만 단타 맛집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일 정리한 게 맞다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5,000원 정도로 그다음에 손절가는 2,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선호 의원은 형제 엘리트 좀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2,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곽유정 의원은 시초가 공략주를 듣기 전에 리뷰를 먼저 해볼게요. 저희가 6월 24일에 담았던 종목인데 JTC예요. 목표가 6,500원을 달성하고 수익률 22%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많이 오르기도 한 만큼 좀 수익을 실현해야 할지 좀 고민이에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예상 컨센서스 봤을 때 네.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지금 2배 정도 이상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 정도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방일 외국인들이 또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런 JTC의 면세 매출액 추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월봉 추세를 봤을 때 이전에 8,000원 구간대까지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목표가 8,000원대로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TC 2차 목표가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이만큼의 수익률 또 내일은 시초가 공략주 어떤 걸로 기대를 해봐야 할까요? 네, 저는 계속해서 이제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네. 하반기 키워드는 이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이제 중국 소비 섹터들 계속 움직임 나올 거라고 네. 보고 있어서 에이블 CNC 가지고 왔고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샤라는 또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중국에서 홍비비로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이번 또 6.18 쇼핑 대축제 중국에서 열렸는데 거기서의 또 매출액이 올 이제 2분기 반영이 될 거라는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샤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아마존에서도 매출이 428% 정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또 가지고 있는 브랜드 중에서 어퓨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 매출 성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이 에이블 CNC에서 지금 나고 있는 매출이 해외 매출의 거의 50%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을 살펴봤을 때 에이블 CNC 충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고요. 화장품 주들 중에서도 배당을 또 잘 주는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중장기적으로도 투자 포지션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라 에이블 CNC 흐름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7,400원, 목표가는 8,800원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유정 의원은 에이블 CNC 가져오셨고요. 목표가 8,8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훈 의원은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AD 테크놀로지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향 밸류체인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였던 모습들. 일단 전용은 삼성전자 회장이 엔비디아 이제 본사를 찾아가서 블랙엘 이 HBM3E 12단 공급 타진한다는 소식 네. 때문에 오늘 오히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간엔 삼성전자형 밸류체인 종목들을 한번 더 주목해보자라는 의미로 이번에 TSMC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AI 또 관련된 설계를 하고 있는 AD 테크놀로지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주목을 해보자 AD 테크놀로지 목표가 25,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3명의 요원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정선우 요원, 곽유정 요원, 김성훈 요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